서울 물바다, 북한이 다시 꺼내든 단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급기야 다시 서울 물바다라는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인내하겠다. 또다시 인내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우리 측에 막대한 예산 700억 원이 투입된 우리 측 건물 두 채를 폭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택은 다시 인내라는 것,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아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 당국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폭파 사흘 전부터 이미 폭파가 될 조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맞다면 알고도 못 막은 셈이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과 경질까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하루 만에 북한이 이 건물을 폭파시킨 이후에 강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몰상식은 감내하지 않겠다.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청와대에서 냈습니다. 북한은 급기야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 배치한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 물바다까지 또 언급했습니다. 김여정은 철면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로선 여기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한이 몰고 간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사안은 북한이 우리 측 예산 700억 원이 들어간 이 두 개의 건물을 폭파시킨 도발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책, 조치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북한의, 특히 김여정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 측의 특사를 거절하고 우리가 특사를 제의했다라는 사실도 공개하고 군에게 지시까지 하고 전권을 행사한다. 김여정 후계자 구치기다라는 관측을 한겨레 신문에 했습니다. 전례 없는 광폭 행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은 김정은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 카드다, 희망이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경제뉴스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을, 21번째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수도권 3억짜리 집도 대출 옥죄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인데, 한편으로는 실소유자들에게까지 너무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평생 전세만 살라는 거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학교가 닫힌 사이 가정 내 학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학대의 81%는 부모와 친인척이 가해한 사실 아십니까? 등교가 미뤄지면서 조기 발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방문 조사까지 설상가상으로 중단돼서 결국 고통은 고스란히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다고 버스 승객이 30분간 나 버스에서 안 내려 하차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행 방해 혐의로 엄정 조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청역 지하철 2호선 안전요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2호선 지하철 타도 되는 거냐? 지하철 이용하는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징후입니다. 북한이 건물 폭파했죠. 그리고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것이라는 징후도 보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리라는 징후를 우리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내, 북한의 분노, 국민들의 감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후임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에 임종석 전 실장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도시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자산입니다. 700억 원 넘게 투입된 개성에 있는 우리 집 건물 두 채를 북한이 전격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이 도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은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흘 전부터 이 건물이 실제 폭발될 것이라는 징후와 조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러 조간신문이 제기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도 이겁니다. 폭파 사흘 전 개성의 불꽃, 개성에서 스파크, 불꽃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 불꽃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첫 번째 톱뉴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 두 건물을 폭발시키는 영상을 컬러 버전으로 고화질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군 자산이 감지한 흑백 영상밖에 없었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북한 측이 공개한 컬러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선명하죠? 이렇게 보시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이렇게 혹시 현장음도 좀 같이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자 개성공단 지원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멀쩡했던 이 건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참혹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요. 저는 이 폭발음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장면 보면서 이 폭발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북한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늘 높게 치솟은 우리 측 자산, 잔해, 파편, 그리고 연기. 공허함을 넘어선 그 무언가의 감정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지원센터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간판도 보이고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측 자산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 700억이 날아간 장면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자,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흘 전부터 이렇게 실제 폭발이 될 것이라는 징후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일, 사흘 전이죠. 폭발 사흘 전. 김여정이 담화를 낸 날이에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일 내용의 메시지를 이미 우리 정부에 북한이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한국일보는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밤, 더군다나 폭약을 실은 차량이 개성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꽃이 튀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군은 열상 감지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열상 감지 장비로 용접 작업 때 발생했던 무수히 많은 스파크와 불꽃을 탐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사흘 전에 북한이 폭약을 실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징후들을 알고도 폭발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폭약 설치 후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통보한 것 아니라는 의혹도 한국일보는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폭약을 설치한 이후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과 통정부 한라인을 통해서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한국일보는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사흘 전부터 실제 북한이 폭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사실입니까? 어제 민주당 소속이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이 13일 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다음 날 개성공단 안에 있는 연락사무소 1, 2층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감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렇군요. 국방위원장이 한 걸 봐서는 군 감시 장비를 통해서 불꽃이 튄 거를 확인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국일보는 더 나아가서 폭발물을 설치한 거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아예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폭발물 설치 전에 이미 14일 날이죠. 14일 날 16일 이틀 전에 폭파되기 이틀 전에 이미 불꽃이 튄 걸 봐서 아마 폭파 전에 골격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뭘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13일 날 김여정 부부장의 연락사무소 폭파 예고 담화가 나온 게 13일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NSC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자정쯤에 열렸는데 자 그때 나온 메시지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 그쳤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온 건지 그 다음 날 15일이죠.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 메시지가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 함께 협력 사업을 좀 더 찾아보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좀 낙관적인,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좀 낙관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거죠. 알고서도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는. 다만 이런 반론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폭파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 출신이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요? 예, 국정원 출신인데 자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은 도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 지난해 10월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 다 치워버려라. 예,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북한은 도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국정원이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청와대에. 그리고 너무 낙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오판하게 만든 것 아니냐. 결국 14일 날부터 북한은 이제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폭파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는 제대로 된 정보 속에서 판단을 한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물론 북한 일방적으로 공개했지만 15일 날 청와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이제 북한에 요청을 했었죠. 그런 거 봐서는 물론 청와대도 이제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밖으로 비친 메시지 자체는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확실히 폭파 직전, 30분 직전까지 청와대 관계자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은 유효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폭파 하루 전에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서도 남북 경협과 남북 다시 대화를 말했었는데 이미 4월 전에 폭파 징후를 알고서도 청와대에서는 남북 경협과 남북 교류를 얘기했다라는 건 이재명 기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징후가 제대로 보고된 건지 혹은 이 징후를 보고도 에이 북한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너무 낙관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아예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해서 오판을 했던 건 아닌지 왜 알고도 못 막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부장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너무 희망적인 보고를 해서 대통령을 기망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또 어제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과연 청와대 내에서 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에 대한 토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묵살이 되고 어느 한쪽의 영향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계속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장면 보셨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건물 폭파 장면 우연히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중국에서 건물을 폭파한다던가 뭐 이렇게 보면 저 건물 잔해가 저렇게 많이 안 튀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15층짜리 우리 지원센터 유리벽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삭 내려앉는 그런 게 요새 해체 공법이거든요. 저 일부러 그 기존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지금 남층 니네가 봐라라는 식으로 일부러 저렇게 너무 많은 폭약을 갖다 놓고 터트린 거거든요. 파편도 튀고 연기도 많이 나고. 파편 튀고 연기 나고 소리 나고 이렇게 하고 뭐 보도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스러운 거는 계속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거고 대화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얘기해 온 게 과연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과연 옳게 지금 분석과 옳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뭐 굳이 하나 붙이면 어제 뭐 국민소통 수석에서 굉장히 험한 말을 막 북한에 예. 대고 했는데 같은 시간 대통령은 또 인내하겠다는 또 다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분석이 돼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전에 과연 하루 한날 한시에 청와대 내에서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걱정마저도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고 자칫 잘못 가면 사실은 안보 문제라는 돌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당국자들 그다음에 뭐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다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제대로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모신 차두현 박사님, 네. 청와대의 국가위기 상황팀 팀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하벙커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지금 저 건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면서 단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00억 원의 국민의 자산이 날아갔다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진전된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소멸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한국일보가 묻고 있는 건 이걸 알았는데 왜 못 막았냐는 겁니다. 일단, 예, 지금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자체는요, 저게 바로 그동안 2년 동안 이루어져 온 남북한 간의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그대로 정조준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폭파 효과도 극대화를 시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인민들한테, 자기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남북 대화는 당분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던 장소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도 내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알라는 거거든요. 저런 입장이 사실은 직접 실제로 북한이 한 라인을 통해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통보가 아니라 아마 성격으로 진짜 했다면 거기 위협적일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요. 적의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북한이 6월 초에 지금 6월 13일에 전면 단절하겠다는 김여정 담화 이전에 이미 통전부 담화도 나왔고요. 그 앞에 남북 통신선, 연락선 전부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더한 행동을 저질 수 있다라는 전조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벼랑 끝 전술은 적어도 한 2번에 1번 정도는 실행으로 옮겨요. 예. 그래야 실제로 이제 허풍이 아니라고 보니까요. 분명히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 지나치게 나이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경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외교안보 정책 결정 이론을 할 때요. 집단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룹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싱크가 어떤 거냐면 저거를 우리 지도자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 결정 그룹 내에 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대세가 절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정보라든가 판단을 보고하지 않아요. 이게 이번 정부뿐만 아닙니다만은 한쪽이 가령 북한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믿으면 그 정보만 보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건가에 예. 대해서 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아마 저게 북한이 아마 일종의 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고 여전히 우리를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일부에서 이런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착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도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이 대응도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오늘 우리 패널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국일보의 보도, 북한이 정말로 우리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북한은 서울 불바다를 위협했고요. 지금 북한군이 전투모에 착검까지 한 상황도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투모의 착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파렴치의 극치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얘기했고, 입건사 잘못하면 서울 우바다설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 가해질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남해상 전선 모든 전선에 1호 전투근무 체계 격상, 군사훈련 재개, 수일 전부터 최전방 일부 부대는 철모를 착용하고 소총에 착검, 그러니까 총에다가 검을 꼽았다. 이건 전투 준비거든요. 이런 동향을 포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욱더 걱정되는 건 북한이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을 다시 주둔시킨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과거처럼 북한의 기갑부대가 다시 개성이나 금강산에 주둔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 총참모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특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개성공단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갑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탱크 전차. 그런데 서울과 직선거리가 60km 가까워요. 밀고 나는 부대가 기갑부대잖아요. 전차 내세워서 육군 보병들이 밀고 들어가는 부대가 기갑부대잖아요. 자, 다시 북한군을 주둔한다? 기갑부대를 배치할까? 아니면 또 다른 관측에선 신형 탄도미사일 부대를 배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거리가 최대 600km,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전투모의 착검, 개성과 금강산에 군을 다시 주둔시킨다. 그리고 이미 철거했던 북한이 GP 쪽에 다시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을 내보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도 다시 GP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말하자면 전투태세 라인을 몇백 킬로 후방으로 더 북쪽으로 옮겨서 불바다의 가능성을 줄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바다의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불바다 얘기는 아시다시피 94년 NPT 탈퇴 직전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7년 8월 달에도 불바다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한 세 번째인데 방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몇 번에 걸쳐 경고하다가 한 번씩은 실제적으로 방사표 사격도 해요. 2016년 3월 달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한 불바다의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사건들, 즉 개성공단에 있던 연락사무소를 말하자면 폭파시키고 또 실제로 전선을 다시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해왔던 모든 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정부도 그게 준하는
역으로 보면 말하자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온 것을 역으로 보면 사실은 한국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기만을 기다렸던 위장쇼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은 말하자면 사기적인 형태, 위장적 형태의 평화 부분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민낯을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방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하듯이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하겠다, 뭐 기다려보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말하자면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고 통일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전체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 대한 기획도 가감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군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 부대들 특히 백령도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의 우리 부대원들의 소총 사격이 지금 중단됐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박정화 대변인.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9.19 군사 합의가 있었잖아요. 군사 합의에 대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뭐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백령도 연평도 같은데 K9 자주포가 있는데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훈련을 하면 북한이 혹시 오해를 살까봐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기고 장병들이 육지로 옮겨와서 여기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개인 화기인 K1, K2, 그 다음에 K6 중화기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격 훈련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히 이제 병사들은 소총 사격을 소총 사격을 현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도 하는 거예요. 예비군도 하는 거예요. 예비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 화기 훈련마저도 백령도 연병대에서 훈련을 하지 말아라 라는 지침이 있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계속 연일 말폭탄을 쏘아대고 있고 이 남북 간의 긴장도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전방에서 더더욱 열심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훈련에 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여 연평도에서 백령도에서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하다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하다가 북한이 오해를 할까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 훈련을 매진해야 되고 더 경계태세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개인화기 훈련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오다가 북한에 왜 국방부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아직은 어제만 그냥 국방부가 갑자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장까지도 전달이 안 되고 각각의 부대에서는 좀 느슨한 형태로 북한의 긴장 높이는 수위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서재현 부대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예. 오늘 동아일보 4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연평도와 백령도 북한과 인접해 있잖아요. 이 부대에서 우리 병사들의 일반 소총 이거 예비군도 합니다. 소총 훈련을 최근에 중단했다. 군 관계자의 해명을 제가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서 장병의 생존을 보장하고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둔지 내의 소총 사격 훈련을 중지한 것이다. 라는 게 해명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로 희생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 장병들의 소총 사격 훈련을 중단했다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재현 부대. 예. 북한에게 도발 비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되지만 북한이 언제 도발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국방부나 군인의 역할은 전쟁을 또 막는 것이고 전쟁이 났을 때 또 이게 적을 또 싸워서 제압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정치적이라든지 너무 남북 관계에 매몰돼서 본연의 업무를 잊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들고 다만 만약에 그 연평도나 백령도 주민에 의해서 그 안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사격 훈련은 모의 훈련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계획을 통해서 좀 그 연평도 백령도 주민의 안전이나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도 좀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설명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죠. 차 박사님, 예. 실질적으로 이 보도가 정확히 맞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주둔진의 과업을 전환을 했다.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국방부가 이제 얘기한 북한이 군사행동을 옮길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공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어떤 군사행동이냐 그러면 이미 지피내는 병력 넣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그러면 군 배치하면 이렇게 지피내 비무장지대 배치하면 우리도 따라서 배치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총알이 날아오거나 하면 거기에 그 교전 규칙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니 분명한 거는요. 대비 태세에 가장 크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도 대비 태세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훈련이에요. 더더구나 이제 사실은 포나 자동 화기 사격 같은 거는요. 혹시 이 소음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서 의도를 오해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큰 자주포 같은 거는. 그렇죠. 아니면 박격포라든가 이런 예. 훈련. 그런데 소총 사격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대비태세 훈련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병사들의 정신무장 수단이기도 해요. 소총은 아시겠지만 예. 땅이에요. 도대체 일시적으로 무슨 주둔지 과업을 전환을 했다라는 건지 저는 이 말이 아마 오해가 사실이 아니기를 빌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하기 싫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역할들의 사실 통일부는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대화해보자는 얘기 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요. 북한하고 다른 유일한 점이 뭡니까?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자기 기능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통일부 원래 그러라고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하지만 군은 다르다. 예. 군은 틀려요. 군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언제라도 대비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군이 오히려 다른 쪽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요. 반드시 옛날처럼 전차 몰고 수도권에 들어오고 하는 게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군이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쪽의 줄대기나 눈치 보기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돼요. 예. 자, 물론 우리 차 박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와 우려라는 것을 네.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저희 동아일보 3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해당 부대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 또 역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의 김남매는 선을 넘었다.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인내하겠다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반응부터 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청와대 반응은 일단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굉장히 격앙된 분노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우리 측의 특사 제의를 공개한 것과 관련돼서도 청와대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방송과 청와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소품짜리 광대국을 연출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국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측은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저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지금 윤도한 수석이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이 하루 전에 청와대 입장과는 정말 180도네요. 많이 다른 걸 느껴지죠. 다른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분노한 이유가 물론 연락사무소의 폭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차피 그 자체가 2018년 이후의 평화 노력들이 다 물거품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겠지만 사실은 어제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청와대가 제안했던 대북 특사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그걸 굉장히 조롱했던 그 부분에 청와대가 굉장히 분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지점에서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향해서 그래도 대북 물밑 접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선지가 있었던 건데 그 선의마저 조롱당하니까 뭐 북한의 도발이야 북한이 어떤 일정대로 뭐 우리 측의 대응과 상관없이 계속 도발수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선의까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데에서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게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대외적인 여건 또 대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대내적 불만들을 대외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서 도발을 어느 정도 사실 여권에서 굉장히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꽤 있었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과의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왔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마지막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가 분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라고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으로 많은 기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원로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안타깝고 인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윤도한 수석의 분노의 발언과 대통령의 안타깝다, 인내의 발언의 결이 다른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계속 인내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의 오찬에선 남북관계의 의지와 아쉬움, 충격, 안타까움 등을 피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인내. 윤도한 수석이 앞서서 했었던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라는 분노와 대통령이 안타깝다, 인내하겠다라는 말씀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윤도한 수석의 그런 그 강력한 발언이 무게가 실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은 어차피 주권 국가로서의 또 우리나라의 체면을 지키고 우리 목소리를 살린다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은 매우 얕아 보여요. 실제 북의 실체의 의도가 무엇이며 그 의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더 이상 이런 기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무게가 실린 단순히 그런 태도와 발언, 은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생각하고도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대응을 한다면 북한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려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가 원료 중에서 군인 출신 아주 강한 우파들을 모셔와서 대북 성토장을 만들어야 돼요. 보여주기 시기라도. 근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 말씀이 다 일일이 다른데 윤도한 수석의 말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말에 대해서 공격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심리적 자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행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 빨리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윤도한 수석의 발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게 전략적이고 일체화된 청와대의 완팀으로서의 말하자면 내용이 토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서대, 네. 대통령의 계속 인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저기 말씀하셨지만 도가 지나칠 것 같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자체가 윤도한 소통과 결이 같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뭐 비굴하고 저돌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일단 막아보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평화, 여기서 전쟁의 공포에 없이 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살기 힘든데 이 전쟁의 공포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유화책을 쓰세요, 강경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인 건데 보면 이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것, 특히 태영호 같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놀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하는 것들이 그 기존의 어떤 방식과 환경을 완전히 배제를 하진 않더라도 그걸 참고용이지 과거의 행위로서 이제 미래를 예단하는 건 좀 사실 매일매일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기서 좀 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이걸 좀 잘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차 박사님. 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식 청와대 대변인의 이 발표라든가 아니면 홍보 속의 발표는 공식적인 루트예요. 그건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저건 전원입니다, 말 그대로. 뉘앙스가 좀 틀릴 수가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상황 자체에 꼭 이렇게 이 애들 콩싸움하는 것처럼 일일비하자게 저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점들이에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그렇고 지금 총참모부 성명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와서 그걸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들 자체는 대부분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도 우리가 뚜렷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걸 고의로 굉장히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김여정이나 이런 데 성명이 나온 거는 사실은 거기서 명확하게 전단은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노이 때부터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약속 안 지켰잖아 이 얘기인데 지금 이게 마치 문제가 대북전단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 그 보도대로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대북전단은 사실은 지금 더 이상 대북전단 얘기는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북한 쪽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자기네 속내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정말 대북전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저것만 제대로 막으면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얘기예요. 차 박사님 말씀해 잠시만요.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북관계 이 기간까지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하겠다라는 발언 전후로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관련 부처가 통일부죠. 관성에 젖어서 제대로 대응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도 얘기했고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법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얘기하는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박지원 대변인 지금 북한이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탈북자들이 날린 전단 몇 장 때문에 개성사무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인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지금 모든 건이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 옳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하나 드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소통수석의 메시지와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다른 걸 보면 과연 한 공간 내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전원이라 하더라도 오찬간담회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말이 인내 내지는 지금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전원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 엄중한 상황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지금 과연 메시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윤도한 수석 아까 브리핑한 거 저희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특사 파견하겠다는 거를 공개하는 건 정말 외교적 결례죠. 근데 북한이 이런 외교적 결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대북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거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황부터 다시 보고 북한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짓는 집단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모든 걸 좀 챙겨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된 잘못과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잠시만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저 오찬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차 박사님.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그 국격의 문제예요. 사실은 북한하고의 관계도 우리 헌법상 지위는 틀립니다만은 국가 그 관계예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럼 국격의 문제라는 거는요. 특별하게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모욕은요. 국가 전체에 대한 비난이고 모욕이에요. 그건 개인이 참고 안 참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국격은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몫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뭐 좀 그 표현이 어떨 좀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이 이 가족들하고 외출을 했는데 깡패들이 와서 욕을 하고 가장 따귀를 때렸어요. 내가 그 전체 가족들을 위해서 싸움에 휘말리기, 근데 얼마나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개인이나 어느 정파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해서 참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차 박사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또 이번 상황이 또 동네 깡패한테 뺨 얻어맞은 가정의 상황과는 좀 그렇죠. 많이 다르다. 네, 제가 비유가 어떨지 모르다 적절치 않다는 번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잡고 박사님 말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고조로 치닫는 남북 긴장 국면의 불똥이 외교안보 라인으로 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외교안보 라인이 뭘 했는지 모른다라는 질책성 메시지가 나왔고요. 결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관이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그 상황이 어려서 이렇게 좀 수습을 하는 건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뭐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사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이거 외교안보 라인 뭐 했냐? 정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뭐 했냐? 근데 그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요,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이 문 대통령에게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지 나쁘게 얘기하면 기망인데 정말 몰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김현철 장관과 관련돼서 취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김현철 장관이 이번 폭파 직전에 통일부 장차관이 했던 마지막 작업은 결국 삐라를 체크하는 일이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사퇴를 결심한 배경, 뭘까요? 김현철 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표명한 걸까요? 아니면 경질의 성격입니까? 글쎄, 뭐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로 오찬 간담회에 배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쪽 방향으로 좀 정리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어쨌든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정원장이나 외교안보실장 같이 또 통일부 장관도 좀 참석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인데,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북한의 심사가 뒤틀린 걸 잘 몰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잘 컨트롤해서 북한을 잘 우리 쪽 페이스로 끌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 주지 못한 부분인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이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걸 빨리 풀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과연 이제 통일부 장관을 뭐 우리가 지금 한마평에 보면 그만두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으로만 쓰겠다는 이미 프레임이 읽혀버린다면 결국 마음이 읽혀버리면 연애라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호구로 당하는 거죠. 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야 북한이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반전과 그런 인물과 기획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후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언론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 우상호 의원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김여정 부부장과의 이 대화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블루회장이 없어요. 인생 아니고 다르다니까. 아직 하마평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진지하게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팬클럽 회장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건 아니냐.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민 기자 적절합니까? 저도 김영준 전 의원님 얘기처럼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대통령이 대북 전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해서 어제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나서 대북 전단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는데 통일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김현철 장관은 물론 사의 표명한 거지만 사실 경질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북관계 파탄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이제 김현철 장관 입장에서야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의 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교안보 원로들 만난 것도 대부분 다 이제 임동원, 박재규, 이종석 등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들을 만났는데 다 햇볕 정책을 만들고 실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북한에 우린 여전히 햇볕 정책을 하고 싶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진행할 거고 대화하고 싶고 북한을 이해하고 싶고 이런 메시지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박근혜 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들까지 불러서 같이 만났다면 이건 두 가지 사인이 다 되는 거죠. 북한한테 오판하지 말라는 사인이 되는 거고 내부에서도 이거는 우파 좌파의 진보 보수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 통합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이고 첫 관련 행보인데 과연 그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김현철 장관 사회 문제도 역시 물론 이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물론 김현철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경질성 성격이다라는 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패널 개인들의 어떤 추측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서부대.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사회 표명이 하루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후임해서 언론에 물론 추측이나 이런 건 자유는 있겠지만 임종석 실장이든 우상호 의원이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생각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2018년 4월에 김여정과 지금 2020년 4월 이제 2년에 지난 김여정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행동이라든지 눈빛도 그렇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그 당시 임종석 실장이 4년 그 당시 배경하고 또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누구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게 대응을 정말로 이 상황을 인식을 잘하고 대응을 누가 잘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인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관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 표현까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게 이제 대북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 저게 외교 관례의 문제보다는요.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김여정이 특사 파견을 거절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특사라는 거는요,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이 소통을 위해서 파견하는 인물입니다. 진위가 뭐냐 서로 이제 이런 뜻이 있다.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거절한 게 아니라 김여정이 거절을 했어요. 조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이 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하고 이 카운터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북한이 지금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이 양쪽 관계에. 그리고 자신들이 언제라도 이 우위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대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끊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고 제기하는 것도 아무리 여기 이 한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도 내가 제기하려고 맘먹으면 내일 모레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을 뜯어 고쳐야 제대로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인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차 박사님 모시고 또 북한의 또 대한민국의 첫 안보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 고견 들었습니다. 차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 검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왜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 계좌 추적에 나선 걸까요?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 명의의 통장은 2개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개 통장에 매달 약 35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 매달 350만 원. 큰 돈입니다. 지난 1일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가 마포 쉼터 소장, 숨진 소장 A씨를 만나서 할머니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할머니의 통장을 봤는데 4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씩 돈이 쭉쭉 나간 게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돈이 나간 곳 중 정의원과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하필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나타났던 시기와 겹친다는 것. 2016년도 무렵부터 치매 증상. 길 할머니 돈 빠져나간 시기가 치매 앓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돈이 빠져나간 단체 중에 한 곳은 바로 안성 쉼터에서 정의원 직원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그 단체에게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 물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체는 윤미향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몸을 담았던 한 언론 매체로 길원옥 할머니의 돈이 송금됐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다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 송금 내역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네네. 자,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특히 이 할머니의 치매 시기에 공교롭게 많은 목돈들이 빠져나갔던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안부 피해자 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법의 정식 명칭이 일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드리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매달 300 얼마씩 이제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4조를 갖다가 봤더니 생활안정 지원금, 그다음에 간병인 비용,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은 그 돈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여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특별 지원금으로 4,300만 원이 일시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 매달 이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47만 2천 원, 그리고 간병인 비용으로 152만 원, 합치면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299만 2천 원이 매달 이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지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비용을 갖다가 합치니까 한 350만 원 이상의 돈이 매달 할머니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6월 1일 날 기론옥 할머니의 며느리가 그 마포 쉼터를 방문을 갖다가 했대요. 그래서 그 소장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며느리가 할머니의 통장을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통장을 갖다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돈이 매달 3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며느리는 350만 원씩 시어머님이 받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정도 받으시겠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0만 원씩 뭐 두 달이면 700만 원, 뭐 넉 달이면 뭐 천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 일을 궁금해했더니 그 소장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 그리고 나서 6월 3일 날 문자를 갖다가 보냈대요. 아니, 은행 가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5분이면 쉽게 확인이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갖다 제대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밝힐 건 밝히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소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며느리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돈이 할머니 통장에 그 돈이 농협통장이라고 하던데 그 통장에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현금으로 빠져나갔는지 계좌이체가 됐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걸 갖다가 왜 밝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언론 매체에 그 나와 있지만 지금 관련돼 있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돼 있는 뭐 통일뉴스라든지 아니면 또 정대협과 관련돼 있는 정의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단체에 그 어느 정도 돈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돈이. 그렇죠. 그래서 서부지검에서 6월 16일 날 참고인 조사를 갖다가 했는데 이 내용 같은 것들이 아마 다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은 결국은 밝혀질 텐데 그 전에 정의연 측에서 먼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들 부부의 현재는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들었던 건 아들 부부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아들 부부가 왜 우리 어머님 통장에서 이렇게 수백만 원씩 혹은 수천만 원 돈이 빠져나가느냐, 어디로 나갔는지 돈의 사용처를 마포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소장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소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오늘 이 매체는 현재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언 동영상. 그런데 아들 부부도 몰랐다. 지난달 기론옥 할머니 아들 부부가 정의연 측이 치매 상태에 기론옥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측은 아들 부부도 모르게 어머님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한 겁니다. 게시를 한 거예요. 동영상 내용은 기론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잖아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라는 유언 내용이었습니다. 제1조선인학교 아이들에게 힘이 돼달라. 동영상이 게시된 시점은 1년 전. 그러자 아들 부부는 황당했겠죠. 마포쉼터 소장 A씨에게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 유언 동영상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다음날 기론옥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 삭제가 됐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확실히 돈이 아들 부부 모르게 이곳저곳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의혹도 그렇고, 아들 부부가 모르게 윤미향 의원에게 나의 모든 일을 맡긴다라는 할머님의 치매 관련 할머님의 유언 동영상도 조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연 측은 계속 언론의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억측인지 아니면 합리적 의심인지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텐데, 어쨌든 기론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난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도 모르는 유언장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시민 성금으로 모은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정 의원에 기부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의 회계장부에는 그 기부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치매 때 이루어진 일인데 과연 기로록 할머니의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가 지금 이제 쟁점인 거죠. 그런데 이 기로록 할머니 의혹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김복동 할머니 관련해서 김복동 센터를 정 의원이 진다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제 성금을 거뒀고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지만 기로록 할머니나 김복동 할머니는 정 의원, 정대협에서 직접 쉼터로 모시고 함께 거주했던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관련된 만약에 회계 의혹이 있다면 그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용사 할머니가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를 희생양을 삼고 있다 오히려 우리를 앵벌을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식의 주장들을 이제 이용사 할머니가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런 주장들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이번 이제 정 의원 사태의 본질이라면 지금 기로록 할머니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관련된 회계 그 지원금들이 잘못 쓰였다면 그건 정 의원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정 의원 측에서는요. 길할머니 통장에서 해당 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현재 반박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반론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특히 이제 이 유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역시 아들 부부가 말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들 부부 모르게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어머님이 아들 부부가 멀쩡히 있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제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 더군다나 돈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어머님의 돈은 빠져나가 있고 아들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단체 중에 상당 곳이 정의업 혹은 윤미향 의원과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언 동영상이 게시가 됐다. 아들 부부가 항의를 하니까 또 그 동영상이 삭제가 됐다. 그렇다면 아들 부부의 항의로 삭제될 만큼의 동영상이었다면 과연 기로록 할머님의 그 유언 동영상이 정말 신빙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만약에 아들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네. 가정하에 전자하에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면요. 저 유언 동영상은 무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언은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증여거든요. 사인 증여,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내 재산을 일정한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거 다 조작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살아있었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한테 드리겠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작된 것이다. 그럼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이야기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예.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유언은 사실은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원칙적으로 그 공증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을 갖다가 해야 된다. 증인 세워놓고. 이래야지 이제 유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자제분들 사이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유언장이 정확하게 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일까 하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그 기로원옥 할머니의 그 며느리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고인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갖다 못 차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윤미향 의원을 만나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녹취록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정확한 것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어떤 쪽으로도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입니다. 하풀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서울시청역의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됐고요. 관련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풀은 이영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직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내부공사장 안전관리위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 안양, 성남에 거주하는 70, 80대 남성이고요. 70대 확진자 1명은 지난 9일에서 13일 증상 후에도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역은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전신 방호복을 입고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이 잇따라 탈진하는 사고가 났었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능우 장관은 의료진들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탈진한 것을 언론 탓으로 돌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분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계속 전신 방호복만 사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여름철에 그 더위를 막는 1차적인 것은 냉방기도 있지만 수술용 가운으로 좀 인식을 바꾸어서 그것도 안전하고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걸 입어주시는 게 저는 해결책이라 생각하고요. 결국 의료진들이 전신 방호복을 선호했기 때문에 탈진하는 결과가 나온 거고, 선호하게 된 이유는 언론에서 그런 걸 보도했기 때문에 선호로 해서 탈진까지 이어진 거다라는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능우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의료계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부족해요,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방법이 부족하면 의료진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의료진들이 전신 방호복을 선호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박능우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 입장에선 전신 방호복이 안전해서 날씨가 더워도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고요. 대구에서 고생한 한 간호사는요. 설마 언론사 보도 위에 전신 방호복을 입는다는 거냐. 감염이 되느냐 마느냐 상황에서 누가 그런 고민을 하냐. 한 감염내과 교수님은요. 바이러스를 더 철저히 막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장관이 현장 분위기를 너무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글쎄 우리 앞에 우리 통일부 장관 책임지고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그 사의 표명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측 국권이 자리를 지키는 게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봤지만 우리가 최근엔 K방역 해가지고는 코로나 굉장히 잘 막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헌신적인 의료진, 그 다음에 높은 국민의식이 이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우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으로 국민들한테 허탈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이런 허탈한 말씀을 또 주는데 좀 황당한데요. 글쎄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 그 다음에 지금도 생활방역하면서 공중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 쳐다본다면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무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돌아볼 여력이 있다면 아직도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뻣뻣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 박능우 장관의 발언 논란에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관계의 여부,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말을 장관이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공감의 문제잖아요. 예컨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진이 이 더운 여름에 전신 방호복을 입고 탈진을 한 사고를 보고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내 사람들이 쓰러졌다. 더운데 얼마나 고생일까. 물론 해결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게 제시했어요. 얇은 의료용 가운을 입는 걸 권고한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의료진들이 힘들고 안타까운 사정을 공감한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 공감했다면 마스크 때만 해도 그 의료진들이 마스크 더 쌓아두고 싶은 욕심에 자꾸 없다고 한다. 이번에도 자꾸 언론에 나오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거 입으려고 한다. 라는 발언을 참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네. 아마 의료인들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내가 현장을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세요. 전혀 현장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는 그렇고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벌써 몇 개월간 건 5개월, 6개월간 더위와 싸우면서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요. 마치 무슨 뭐 관심병처럼 뭐 언론에 관심 받기 위해서 혹시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더 멋있게 힘들게 일하는 척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내 식구라고 생각하는 의료인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 가지 날씨가 더운데도 우리 의료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의료인들이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뭐 최후의 보루가 되는 장관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마스크 충분하다 혹은 뭐 방호복 사실 여름에 시원한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에서 보고를 할 때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정책 보좌관이 정말 그 질병관리본부의 담당 전문 보좌관이 좀 발언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악플인데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한정혜 위원장님 평소 많이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리욕이 쌓이고 더 아름다워지셔서 잘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생산적으로 복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그냥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꼭 지칭하거나 이러면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 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외모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금씩만 배려하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사말 중에 이제 덕담, 농담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과거 관행이 아니라 이렇게 농담이라든지 해서 좀 분위기를 좀 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저도 작년에 그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였죠. 그 당시에는 한성규 의원이 우리 이쁜 배현진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민주투사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제 성인지 감수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괜찮은데. 그럼 문제가 전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쁜 거하고 또 민주투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한정혜 위원장님도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저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외모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조금 띄우거나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논할 그 단계를 넘어섰죠, 지금은. 예, 정치 변호사님. 아마 그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면 위원장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갖다 좋아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마 위원장님은 나 이뻐? 그렇게 하면 뭐 기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 듣는 것이 그것이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본인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그 국회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한국일보 제목이 복주의 첫 회의에서 얼평을 해서 빈축을 샀다. 얼굴 평가를 했다라는 한국일보 기사 제목도 조금 전에 나왔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감내 못한다는 청와대, 하지만 인내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사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말로로 환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